지금 이제 10개 정도를 12월까지 완성을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래는 별꽃바다, 블랙홀 같은 눈동자에 별과 은하들이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그 별꽃바다를 신청을 하셨는데, 제 신문 비전을 보다가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 다중지성의 정원이라고 제가 2008년에 이름 지었던 건데, 그분이 약간 그 교육과 관련된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 교육 뭐 어떤 뇌과학 이렇게 관련된 센터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제 또 사무실이랑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자체가 그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하나로 통합한 듯한 이미지로, 이거는 뭐 눈동자일 수도 있고, 그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상의 어떤 그 다중성,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정원에 핀 화초, 꽃으로 이렇게 360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랄 뿐만이 아니라 바깥 공간에서도 안으로 자라고 막 그러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자라고 또 안에서 밖으로 자라고, 정원인데, 이제 그 다중지성의 정원이라는 게 어떤 그 잡지인가 책 이름이에요. 어디서 예전에 내가 아트 앤 스터디인가 거기서 그거 제가 한때 계속해서 그 철학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아트 앤 스터디에서. 그때 이제 저는 강신주 씨를 처음 봤죠. 그때 오래전에. 거기 이제 다양한 철학자들이 그 나왔었던 고병권 씨도 그때 거기서 봤고, 한참 이제 그 아트 앤 스터디로 철학 공부할 때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때 다중지성의 정원이라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그거를 제 그림 제목으로 쓰다가 2008년에 이제 써서 전시를 하다가, 다중지성이란 말이 좀 왠지 좀 느낌이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야, 이거 좀 더 압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성에 좀 더 근원으로 더 들어가면은 그것은 뭘까를 하다가 그것을 다중지성을 감각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감각의 정원이라는 5글자의 그 제목이 된 거죠, 저 그림이. 그래서 어떤 지성의 근원으로서의 어떤 감각, 그것을 미시세계 그 세포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 이라는 어떤 그, 또는 뭐 원자 내로 들어가서 다양한 그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촉근의 상태 같은 거, 그런 거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대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걸 그냥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감각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걸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하나가 위그드라실 시리즈가 하나 있었어요. 요게 이제 그림을 하다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을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얘를 이 그림을 다중지성의 정원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여기는 이미 울긋불긋한 것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화초를 좀 더 그리면 되니까 꽃도 좀 다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50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분이 좀 잠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을 하는 거고, 오늘 조금 이제 시사인 잡지에 언론인 살인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라든가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이라든가, 이렇게 꼭 누군가가 이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적해 보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잡지에서.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의 왜 천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천망. 그 안면 인식 인공지능으로 해서 참 재밌는 게, 중국의 유명한 가수 공연장에 이제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있는데 감시 카메라 이렇게 돌아간 거죠. 관중 속에. 그러니까 범인을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천망이라는 인공지능이 중국인의 얼굴을 약 1억 명 정도를 지금 현재 입력을 해서 찾아낼 수 있답니다. 특히 범죄자 중심으로. 근데 몇 초 만에 찾아내냐면 딱 3초. 3초 걸린대요.
얼굴 딱 보고 신원파악이 3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죄인 니네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물론 이제 중국에는 정치범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 그물이다. 천망인데 이 천막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아주 핵심 기능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CCTV가 인공지능 클라우드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기록이라는 게 저장 기능이 무한대가 되면 실시간 기록이 됩니다. 실시간 기록. 그것을 인공지능이 다 해독하진 않지만 어쨌건 실시간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 이렇게 제 현재를 찍어서 올리지만은 화면에 드러나지 않은 디지털 기록으로서의, 마치 그 예전에 제가 아카샤 기록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모든 지식이 숨어 있는 어떤 우주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우주의 공간은 지식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 생명체, 인간, 동물, 모든 존재의 기억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미시 공간 속에, 그것을 뭐 아카샤라고 불렀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인공지능에 의해서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빅데이터 기록으로. 그래서 저는 빨리 그런 게 발달돼야 하고, 모든 언론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보다 더 좀 약간 나쁜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 온몸에 그걸 장착해야 돼요.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함부로 못하니까.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이거 많이 못하겠네. 다른 거 이따가 오늘 3부로 해야 되겠네요. 2개로 나눴는데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사인 신문 비전이 아니라 시사인 비전으로 시사인에 있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이 진시황릉을 유골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얼굴 안면 인식의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유골도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진시황릉 속에 남녀 유골이 있는데 서양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양인이 아닌 거예요. 진시황릉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검색을 좀, 그 책 제목을, 제가 예전에 정말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이라는 박용숙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샤먼 제국 뭐 이런 책도 썼는데, 샤먼 제국은 제가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원학 공부에 한참 빠져 있을 때 저 책을 왜 샀냐면은, 저 책의 그 요지가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중해 문명의 신들의 이름이 단군조선 왕들의 이름이라든가 그 주요 인물의 그 한자를 읽는 뭐 중국어 발음이나 그쪽 발음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장했던 게, 우리 왜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제국하고 백제가 페르시아라는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이 박영숙 선생님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 다양한 인종이 나와서 싸우죠. 300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동양인 탈을 쓴 아주 최정예 전사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많이 죽여요. 굉장히 잘 싸우는.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의 최정예 용병이 동양인으로 나와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박용수 씨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백제의 그쪽 발음인 거예요. 페르가 밝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백이라는 게. 100개의 제국이라는 뜻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게, 진시황과 알렉산더의 그 시기하고 생애 기록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과 알렉산더가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AI가 진시황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찍어보니까 서양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서양인이. 중국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뭐라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이 고고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위성고고학이라고 인공지능 고고학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드론 고고학이 있어요. 인공지능 너무 멀잖아요. 드론이 상공에서 이렇게 돌면서 고대 유적지를 찾는 고고학자들이 드론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고고학, 인공지능 언어학, 인공지능이 전 세계 언어를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낸 어떤 언어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빅데이터에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기록에서 세종 이전의 기록은 믿지 마라. 다 조작됐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사는. 세종 이전은.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고려가 이 한반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어쨌건 이번에 그림이 안 말랐는데, 이거 나와가지고 이거 물감 묻은 거 보세요. 이제 그림 마르는 동안, 물감 마르는 동안 신문 기자를 찍거든요. 묻어버렸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언론인이 나타나지 않게도 하지만, 우리가 풀지 못했던 미스테리, 그 다음에 어떤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막 사진을 찍어 놨어요. 이렇게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못 풀어내는 거예요. 사진 판독이라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인공지능이 또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유전자의 너무 섬세한 유전자까지 감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들까지도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의 선기능, 그러니까 좋은 기능을 늘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사인에 이제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가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공유경제의 문제가요. 지금은 뭐 공유경제 뭐 이러지만, 공유경제가 원래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지갑이 비어버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던 것을 중고품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생긴 거예요. 기원 자체가. 그러니까 빌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백이 있는데 팔기는 아까운데 이거 한 달에 한 10,000원 내고 빌려 쓸 사람, 뭐 내가 창고에 자동차가 있는데 중고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지갑이 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현찰을 만들고 싶은데 중고품도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중고품을,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2008년에. 스마트폰에다가 빌려줄게, 얼마만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현찰에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망했어. 이제 중산층이 다 망해가지고 현찰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뭐 있나 보니까 예전에 돈 많을 때 사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가 됐든 백이 됐든 뭐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뭐가 됐든 꽤 비싼 걸 뭐 옷이 됐든 다 사놓은 거예요. 이것을 팔려고 그랬더니 30% 가격, 10% 가격도 안 사. 왜? 다른 사람도 다 가난해져 버렸거든. 그럼 그냥 빌려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조금 빌려가, 돈을 주면서. 현찰이 마련이 돼. 그게 공유경제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축소경제 사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뭐 5G 시대, 5G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발달하게 될 게 지역 공동체 중에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관광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건물, 지식, 뭐 어떤 기자재,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자동차 뭐 다 공유하게 돼요. 지금은 뭐 이렇게 별로 안 뜨는 것 같죠.
사람들이 더 지갑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절로 이런 공유 경제가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로컬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그 지역 공동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역 공동체가 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오래된 미래의 저자구나, 그 라다크. 한번 이 책도 한번 사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참 찢어가지고. 오래된 미래도 제가 예전에 좀 재밌게 읽었는데 빌려서 봤어요. 오래된 미래는. 자, 5G 문제 얘기를 좀, 이게 심각한데, 5G의 가장 심각한 점은 뭐냐면은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전송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프레센스라는 게 있거든요. 내 얼굴을 띄우고 로봇이 지구 반대편에서 돌아다녀요. 회사 내에서. 내가 지금 반대편 출장을 갔어. 그러면 내 회사에다가 내 역할을 대신해준 로봇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가 로봇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5G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내가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회의 끝나면 다시 또 브라질에서 내가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왜 5G 시대 이전에 이게 왜 좀 원활하지 않았냐면은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약 2초, 3초 이렇게. 빛의 속도가 아닌 거예요. 빛의 속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5G는 거의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G 시대 이후, 5G 시대하고 여러분 인공지능 그 자율주행차하고 드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드론으로 어딘가를 촬영을 하거나 취재를 한다고 칩시다. 취재를. 근데 미국의 드론 조정을 아주 잘하는 기자가, 어떤 언론사의 사람이 한국에 드론만 파견을 해놓는 거예요. 드론만. 드론은 예를 들어서 막 태양광으로 해서 늘 상시 충전이 가능해요. 드론이 돌아다녀. 그러다가 아주 어떤 이벤트가 아주 굉장한 스펙타클한 어떤 뭔가가 벌어진 거야. 그럼 자기가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싶어. 뭔가 이렇게 막 삽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불을 피해서 가야 드론이 안 망가지죠. 근데 미국에서 그 드론을 조종한 사람이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드론을 불을 피하도록 조종이 가능합니다. 게임하는 것처럼. 왜?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초지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무지연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연이 아예 없다. 무지연. 실시간이다. 이게 미래에 어떻게까지 발달하게 되냐면, 인공지능은 지구상에 10억 개의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녀도 자율주행차의 앞에 달린 카메라에서 인식하는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회사가 전 세계를 다 운영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이런 소카 같은 거, 이런 우버 같은 거, 이게 하나로 통합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빌려주는 그 회사도 있고 공유하는 회사도 있고 지금 무인 택시 곧 도입되겠지만 더 강력한 인공지능을 가진 회사로 다 통합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니까. 무지연이니까. 실시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5G 시대 이후에는 기업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가속화됩니다. 가속화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불가능한 빈 지갑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더 많은 기업이 합병되고 망하고 5G 시대가 되면은 로봇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어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능한 거죠. 두 개의 격투기 로봇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브라질에 있고 한 사람은 브라질 선수고 한 사람은 필리핀 선수인데 그 로봇은 미국에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칩시다. 척수 장애인. 머리로만 시뮬레이션으로 싸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머리로만. 생각으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척수 장애인 두 선수가 빠른 그 로봇을 움직이는 판단력으로 자기 이제 자율신경을 상상으로 움직이는 거죠. 상상으로 실험을 하거나 상상으로 자기가 어떤 무용을 하거나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 그걸 직접 싸울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연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나올 거예요. 복제 인간을 키우는 그때 스칼렛 요한슨인가? 그 여배우가 아주 뜨기 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영화인데 복제 인간의 장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실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파는 그런 회사에 관한 그 영화였죠. 아일랜드. 어쨌건 그런 식으로 거기서 둘이 격투기를 하는데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둘이 가상으로 격투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떤 굉장한 어떤 예를 들어서 게임 산업이라든가 자율주행차 드론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방송국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유경제 시장에서 뭔가를 빌려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5G하고 인공지능이 동시에 발달했을 때, 그리고 센서링하고 IoT가 좀 더 전송망이 좋아졌을 때는 이거는 IT 기업의 부익부빈익빈 그 합병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혹에 빠지게 되죠.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아무튼 그 좀 강력한 돈이, 특히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지금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북한하고 좀 비슷하죠. 10대 애들을 뽑아가지고 막 인공지능 인재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막 해킹 인구 키우듯이. 그래서 미국보다 더 빨리 인공지능을 발달시키겠다는 목표를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에 투입되는 금액이 미국이 5배예요. 중국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몇십 배가 될 것이고 중국의 한 5배 정도. 그런데 미국 기업이 5배를 투입한다고 해서 중국 기업이 5분의 1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인공지능 발달 속도가 더 느릴 것이냐, 그거는 보장이 없어요. 중국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5G, 제가 방금 얘기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이 막강한 영향 때문에 중국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을 너무 빨리 발달시킨 죄로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절대 인공지능에서만큼은 중국이 앞서길 바라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우리 인공지능에서 미국 따라잡자, 이게 굉장히 더, 이건 핵무기 기술을 북한에 가져다 준 것보다 더 위협적인, 미국의 입장에서 더 위협적인 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딜레마예요. 딜레마. 내가 중국이 시진핑이라도 이거는 너무 딜레마일 것 같고. 자, 신문 비전이 이제 시사인 잡지 소개만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없었거든요. 그냥 그다음에 좌익 독립운동이 더 활발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독립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약간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활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북 분단되고 이렇게 이승만 정권 들어오면서 자기는 그냥 독립운동을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빨갱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은 성까지 바꿔가지고 살았대요. 독립운동가를 했던 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숨겨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친일파가 득세하는 모습을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5.18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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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 했다는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일랑 이trung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에 관해서 해준 얘기가 있거든요. 친일파가 득세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이 있었는데, 친일파들은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일본어 가르치고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독립운동가들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굉장한 누구지? 아무튼 가산을 다 팔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그 자금을 다 쓰신 분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이종걸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 이름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분이, 아무튼 그 기억나시는 분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회영인가? 맞을 겁니다. 이회영. 그분 자식들이 2명이나 굶어 죽었어요. 만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뭐냐면은 득세하는 세력에 친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식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가 있는데, 이 득세한 일본 제국에 맞서면 내 자식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절대 지식량이 여기서 벌써 독립운동가들의 자식들하고 친일파들의 자식들의 절대 지식량이 완전히 게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몇십 대 1인 거죠. 이 세상을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 지식량이. 그래서 다시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득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우리 선생님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면서 정말 뭐냐면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왜 해주시냐면, 본인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거는 굉장히 장기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친일파가 우리나라에서 득세하는 것을 난 못 봐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당히 친일파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핵심은 자식의 그 경쟁력을, 그들과의 어떤 그 경쟁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친일적인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물질화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친일의 경향이라는 것은 DNA에 분명히 저는 물질화되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당시에 줄을 서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힘없는 자를 괴롭혀야 했잖아요. 죽여야 했잖아요. 여순 사건이라든가 4.3 사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죽여야 했거든요. 5.18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핵심은 미래를 향한 자기 자식을 미래 사회에 어떤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는 교육이 장기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서 호치민이 대단했던 게, 프랑스 미국이 그 계속 침공했을 때 그 월남을 베트남에, 그 당시에는 남북 다 하나였을 때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무튼 했을 때 대를 이어서 싸우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 이 두 강대 너무나 그 힘이 막강하니까, 프랑스는 이제 무찔러긴 했죠. 그다음에 미국이 들어왔죠. 너무 막강하니까 우리 대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30년간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애들이 15살만 되면 총을 들 수 있잖아요. 지금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벙커 속에서 결혼식을 하고 학교를 열고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요. 벙커 속에서 결혼식하고 애가 태어나고 막 박수치고 그 지하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장기전. 핵심은. 그런데 안타깝게요, 지금 상류층 중에서 친일파의 후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그 방법을 찾는 비용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고, 또 미처 미래를 대비 못했을 때는 미래의 대비를 잘한 기업을 자기가 사버릴 수가 있다.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그렇게 경쟁력이 셀 수밖에 없어요. 친일파 요선들이 지금도 여전히 상류층 중에서 친일파 요선들이 대부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호모 루덴스 교육을 하고 있어요. 호모 루덴스 교육. 또는 아예 굉장히 선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차라리 미국으로 유학 보내버린다는 얘기죠. 한국 공교육 안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친일파의 후손들은. 친일파의 후손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엄청나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장기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세대를 거듭하는 장기전에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EBS에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게임 산업 부수게 보면 안 됩니다. 5G 시대 이후에 분명히 이걸 느끼시게 될 건데, 국영수사과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애들이 훨씬 더 잘 취업을 할 것이고, 취업할 곳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굉장히. 5G 시대 이후에 인공지능 로봇이 완벽해지기 전까지 약 30년에서 50년 걸려요. 30년은 걸려요,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은 창의예술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IT와 굉장히 친한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코딩 교육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죠. 아이들 스스로 뭘 즐기느냐에 푹 빠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애들이, 창의성도 좋고 하는 애들이 아주 다수가 나와주게 되는 것이죠. 기승전 동아리형 교육 혁신인데, 제 얘기가 자꾸 우리 공교육이 동아리형 혁신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친일파 자손들은요, 해외에 가서 선진교육 받고 옵니다. 선진 사교육 시켜요. 계속해서 게임이 안 돼요. 어떤 우리가 친일파와의 전쟁이 해방 이후에 70여 년간 계속 되어 있다는 그 컨셉 하에서 여전히 게임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친일파 DNA는 뭐죠? 친일파 DNA는 뭐죠? 갑질 DNA. 나는 갑질을 하는 위치가 아니면 안 가겠다. 갑질 DNA 아닙니까? 어떤 을을 모시는 병으로서 내가 서번트 리더십을 하겠다. 국민들을 섬기겠다. 그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갑질의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의 차이. 조금 흥분되는데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일단은 점심 겸 저녁을 먹고 와서 2부, 3부 또 그림 그리다가 2부, 3부는 좀 밤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3부는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